실험자를 기회 보니까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많고 더 깊이 있게 또 토론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개요하고 이제 산업 구조 변화, 일자리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규제하고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한 4부분 정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핵심이 이제 과학적 혁신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이게 이제 제일 중심 주제니까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제 지난 한 5,000년 인류 역사 시대 이렇게 보면은 5,000년 뒤에 한 200년 이제 계속 성장한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 지금 몇십 년 사이에 그 거꾸로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노동력 대체가, 물리적 노동력 대체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변에서 이제 굉장히 서비스 산업에는 이제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고급 서비스업이 발전했어요. 여기 보시듯이 금융, 교육, 의료 같은 고급 서비스업이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우리 ICT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포츠 산업 이런 서비스를 보면 관광도 크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는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문제가 이제 결국 이제 인간의 그 고유한 개념까지 기계가 이제 추월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 결국 이제 인간이 이제 문명 발전을 그동안 주도해온 인간이 이제 그 산업계에서의 역할이 이제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산업계에서의 중심 역할이 좀 축소되고 있다. 이게 이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가 현재 정책합니다. 주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자 적었습니다만 이제 기술,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될 것이냐에 따라서 변수가 약간 좀 합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고급 지식과 경제 일자리까지 기대를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00년간 그랬는데 20세기 100년입니다.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을 했는데 이게 노동 데이터인데 일자리 데이터이긴 하지만 GDP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GDP 비중으로 보셔도 되고 일자리 비중으로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1950년에 이미 이제 일자리 구조가 이제 명확하게 풀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은 거의 그런 시대고 현재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이제 우리하고 약간 산업 구조가 비슷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제조업 수출력을 산업을 보면은 매출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지만은 이제 일자리는 이제 서비스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산업 규모는 거의 한 10년 전 정도부터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국가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여기 2000년 데이터인데 2000년 데이터 보면 이제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제조업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16년 전에. 이제 작년 데이터, 가장 최근 2015년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서비스가 점점 늘고 제조가 무지무지 많이 늘고 농업인구가 무지무지 줄고 9%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최근 한 16년 사이도 굉장히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인도가 이번 총리가 굉장히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부가 제조업화되면서 다시 이제 서비스 및 제조가 균형이 있다는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 50년 그리고 지난 16년 이렇게 봤을 때 서비스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내려가서 산업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또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의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00% 제조업도 없고 100% 서비스업도 없고 모두가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 가까운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화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서비스업들은 이제 제조업화를 제조기업의 강점을 이제 자기네 회사에 도입하는 그런 이제 제조업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다 그러면 아마 한 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여기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이동하는 추세죠. 오늘 아침 탑 뉴스에도 나왔지만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현재는 여기 있지만은 계속 이쪽으로 이제 제조화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업 간 경계가 없이 하나의 그 어떤 경쟁의 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인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자원 및 자본의 형태로 바뀌고 있고, 형태에서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태적 자원들, 많은 자원들이 정태적 자원, 지식 자원들 같은 걸 바뀌고 있고, 자원 조달 방법도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원을 획득한다, 이제 돈을 가지고 산다고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없는 거를 창조해내는 그런 개념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제품도 중요하고 여전히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제품에서 수익이 나는 게 이제는 제품을 플랫폼으로 깔고 그 위에 부과되는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현대 기업의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도 이제 과거 이런 산업들에서 현대 이런 산업들이 지금 산업 구조 조정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어떤 변동 하에서 이제 구조 조정 철학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람들한테 덫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운영재화를 주로 창출하는 산업들이 되면서 일자리의 형태를 변화되고 산업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계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는데 없어지거나 이제 양쪽 사이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이제 최적 협업하는 모델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 보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구조와 인적 자원의 어떤 역량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렇게 되면은 뭐 시민사회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90%가 일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는 평생 직업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그 악영향도 있었죠. 안 좋은 서비스, 도시락 같은 안 좋은 서비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래서 로마 시대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인구는 이제 한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될 것 같고, 수명 증가가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라는 게 이제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도시화가 또 굉장히 큰 서비스업의 그 수요 촉발 요인입니다. 서비스 수요 증대되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발전되는 수요 증가가 큰 요인이고, 또 공급도 있습니다. 공급도 뭐 기계가 많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10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고 하니까 나머지 9사람이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일을 찾아가게 되는. 그래서 인간 노동력의 증대가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나 뭐 과학기술에 의해서 비인간 노동력이 굉장히 증대되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요인도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대되니까 이제 서비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문제죠. 전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우리 표준 산업 분류에도 보면 제조업은 하나로 묶여 있지만 서비스 산업은 13개로 이렇게 대분류가 되고 13개가 되고 대분류 하나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업종이 있어가지고 하나 안에서 산업 간의 수직적으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의 방향만 이렇게 인공지능 오래 연구한 사람, 그 카네기 멜론 대학 인공지능 열심히 연구하는 대표적인 대학인데 한스 모라베기 8년 동안 연구 끝에 나름대로 통찰력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함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 가능한 정도의 방들이 한다. 그래서 그럼 역공학이 가능한 정도는 뭐냐면, 그 인간의 기능이 진화된 기간에 방들이 한다. 진화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화된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람 얼굴 알아보는 거,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렇게 알아듣는 거, 이런 것들은 진화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하기 어렵고, 우리가 달나라에 사람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수천 년 정도 만에 우리가 이뤄낸 그 역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기계가 대체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계가 대체하기 쉽고, 우리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간단한 기능들은 오히려 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200년간 대체로 제가 그린 게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렸는데, 지난 200년간도 보면 대체로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힘이 필요한 정도나 위험한 정도, 이런 정도하고 사이언스와 과학화 정도하고 그 축을 나눠보면 역시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정도나 사이언스와 되는 영역이 제일 먼저 기계로 대체됩니다. 1, 2차 산업혁명인데, 그 다음에 현재 대체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 대체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따 대체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은 남은 영역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면 그 뭐라고 그 어떤 통찰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산업 구조는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도 U자형 모델로 갈 것 같은데, 보시면은 우리가 인간의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수십만 년 지나된 고유 능력 사용하는 이런 A-타입 산업하고, 그 무지무지한 창의적인 이제 B-타입 산업인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인간의 여러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았는데 네안데르탈이나 진리범인보다도 열악한 신체 조건이었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지능을 가지고 협동하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B타입 산업인데, 창의력도 필요하고 협동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B타입 산업하고 A타입 산업하고 굉장히 발전할 것 같고, 중간에 있는 산업은 이제 매출은 유지될 것 같아요. 매출은 유지될 것 같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계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타입하고 B타입은 산업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가 현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매출은 유지되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자리, 오늘 이제 주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현재 기존 산업들로만 보면, 현재 기존 산업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이런 산업들은 혁신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매출은 커질지라도 일자리는 별로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우리가 전산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산업은 기술 혁신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이제 매우 상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들을 연결하는 여러 아이에 있는 무수한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라인과 라인을 연결하는 무수한 새로운 이 면산업들,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려면 기존 산업의 어떤 규제 프레임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규제 혁신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한 규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들이 반전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반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규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하니까 규제 혁신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공유하면, 규제에 대한 새로운 경제에서의 규제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공유하면 그 문제들이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철학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이게 이제 현재거든요. 우리가 현재 규제들이 이제 각 산업별로 수직적 규제, 산업 내에서 수직적 규제하고 있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향 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일어나는 대응적, 진단적 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리스크 중시하고 있고요. 규제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파 리스크를 중시하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률 대부분이 뭐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어받아가지고 파지티브 시스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 공공성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모델인데, 이제 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투비 모델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단의 규제 형식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산업들은 수요자, 공급자가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규제도 쌍방향 규제가 되어야 선제적 예방적 규제를 패러다임으로 가고, 베타 리스크 중심에 되고, 규제했을 때 초래되는 건 중심에 되고, 네거티브 시스템, 이건 이미 이제 보강도 가능되고 있고, 수직수평 전체 근역력 공공성 중심, 이런 모델을 우리가 철학을 적용할 때 규제 핵심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 슬라이드로 요약 지금까지 내용을 해보면, 이거를 위해서 기본 틀이 우리 정부 구조라든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틀이 기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저 규제 철학을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조직부터 이제 수평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통합적 창조적 프레임도 바꿔가고, 산업 정책도 바꿔가고, 인재 교육도 바꿔가고, 기업 전략도 바꾸고, 기업 구조도 바꾸고, 이걸 이제 바꿔야지 철학을 이제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우 이게 시급하다 이 슬라이드 하나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 유럽, 중국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도 제조업과 기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본 로직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를 운영하는 프레임을 과거 프레임 하에서 이제 조금 개선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 그게 현재 어렵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1799년에 이제 조지 케일이라는 25가지 항공 과학자가 이게 이제 동력과 추력을 분리해야지 하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만들어가지고 이제 100년 지난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 이제 그 새의 날개짓을 모방해가지고 하늘을 알겠다는 것을 누구까지 했냐면 세상의 천재라는 사람은 다 했어요. 다비치까지. 레오나르도 다비치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수백 년간의 모든 천재들이 새의 날개짓 가지고 동력과 추력을 같이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떨어져서 수백 명 죽었죠. 그런데 간단하게 그 분리해서 살던데 이렇게 25살 청년이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100년 후에 드디어 나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는 이 다빈치가 떨어졌듯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생각 바꿔야 될 거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과 조직과 기술과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있는데 부분과 전체의 균형, 부분과 전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어떤 지혜, 통찰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분 목표는 성장과 일자리, 그 다음에 불균형 해소,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목표지만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돼야 되는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통찰력이 산업도 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이 서로 다른 목표인데 둘 다 육성돼야 되는 둘 다 상충되는데 해결 못하고 오랜 시간을 걸리고 이런 것들 해결하고 제조업 농업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이제 하나의 산업인데 하나의 산업을 이제 별도의 분리된 걸로 설계하다 보니까 뭐 상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좀 쉬워졌는데 이제는 왜 쉬워졌냐면 이제 공공성 산업성이 좀 쉬워졌는데 기술 혁신이 돼가지고 좀 쉬워졌습니다. 기술 혁신이 돼가지고 조화와 균형이 좀 더 용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이제 비전과 철학 공유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 공유하는 정도 되고 이제 이거 그동안에 공무원들 주로 교재를 갖고 있는데 면책시켜주는 정도를 인센티브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요즘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강한 인센티브 필요하고 이 규제가 이제 하나의 전략이고 경영인데 굉장히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깊은 연구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세한 시행도 이거는 이제 매우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디테일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일몰지 김정석 의원님 그때 뭐 예전에 많이 하실 때 계셨지만 일몰지 내가지고 이런 법안을 다 이미 들어가고 이 부분은 있는데 앞에 부분들이 점점 진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를 확대하는 데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모든 면에서 이제 규제 개선이 다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 앞단계부터 이제 전체적인 개선이 돼야지 이 속도가,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번째 말씀이고요. 상세한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깊이 있는 토론과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것이 2015년 기준 대표 3만 달러가 넘었으면 선진국입니다. 이게 여기 3만 달러 넘은 국가들이고요. 여기 3만 달러 못 되는 국가들. 3만 달러 넘은 국가들은 되게 높은 신흥국, 되게 안정적인 국가들이에요. 3만 달러가 안 된 국가들은 스페인, 말타,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다들 불안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난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2006년도 2만 달러 되는데 지금 아마 이 금년도도 안 될 거예요. 11년째 지금 우리가 2만 달러대 전체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아까 우리 주부에서 말씀하신 서비스가 문제인데 이게 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행 대비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350만 원 정도 월급을 여기 대조처럼 350만 원 되면 이 정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기반 공부가 있어서 이 서비스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거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 보통 지금 현재 소득이 5만 한 6천 달러인데 그 정도 되면 대조처럼 연봉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1,000만 원 받고 지금도 350만 원 받고도 우리가 이리 가지 못하니까 계속 후발계로 중국에는 밀리는데 앞으로 그럼 인당 소득이 올라가서 이제 대조처럼 예컨대 한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어떤 산업으로 견디겠느냐. 이거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거든. 이게 이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산업 구조 변화를 보더라도 87년에 우리가 87체제를 그래서 그때부터 87체제 이후에 6년 동안 임금 20% 올라갔어요. 그와는 제조업이 그때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더 이상 제조업은 안 돼요.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고 서비스업은 비중이 올라갔는데 서비스 전부 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에요. 우리가 부가치가 높은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법률, 콘서트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규제가 많았어요. 보통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따라오면 우리가 서비스를 나가야 되는데 서비스인 인디아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하이텍은 일본이 가로막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도 지금 이제는 2012년 이후에 이제는 오히려 부품 소재를 최대 부품 소재 수입국이 일본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서 부품 소재를 수입하다가 이제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는 2017년부터 인구가 경제발전 인구가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망한 건데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 총요소 생산성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왜냐하면 노동기회도 떨어지니까 총요소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요소 생산성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는 규제 해파 관건이거든. 규제가 없어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산성이 규제 해파를 안 하면 우리 경제가 주저앉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에 계속 혼란만 초래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규제가 이런 정도로 제가 나눠봐서 행정규제, 정부 행정, 부처가 행정 규제를 함으로써 규제 지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재집주경 향을 받고 대집주경 낙하산다고 그 규제를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입법 규제, 요새 국회 만능입니다. 이익 규제, 각종 이익단체, 노동조합, 혹은 폐쇄적 교육계도,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각종 직종별 협회,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안 내놓으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 난리입니다. 입법 규제, 입지 규제, 수도권 규제, 지역 균형 발전해가지고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은 예컨대 저기 서울에 있다가 수도권 규제를 공장을 못 지켜면 지방으로 가라. 지방 가는데 해외에 나가버립니다. 성역 규제, 중소기업, 농어촌 이런 거. 한국에서 이거 성역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전부 좀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중소기업 한 3만 개 이상의 조기업들이 전부 보조금 넣고 살고 농어촌에도 연간 10조 원 넘는 돈 가지고 농어촌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규제가 안 되는데 런던 하나 예를 들면 런던에 지금 제가 제 학교에서 한 2, 3개월 전에 방문하고 갔는데 런던에는 2010년도에 이제 총리가 런던 테크시티를 만들자고 한 이후에
2011년에 창설을 했거든요. 런던 테크시티라는 거를 했는데 파격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법인 설립을 하는데 사무실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학교 나온 청년이 무슨 돈이 있으면 무슨 자본, 그러니까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 오직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사서함 주소만 있으면 24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렇게 되면 좀비 기업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런던에 제가 그 인터뷰 UK에 방문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들이 기본 생각은 그 청년이 작업한 스타트업이 될까 안 될까는 엔젤 투자자와 캐피탈 벤치캡을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당국이 그걸 지고 뭐 밤에 밥 먹어야 되고 꿀밤 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아예 그런 걸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런던에서 약 한 8만 개, 9만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들어서가지고 33만 명 인재가 창출되고 이 5년 사이에 이걸 본다가 영국 지방자치단 전체가 이걸 본다서 27개 클러스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한 2달 전에 방문해 보니까 5년 사이에 150만 개의 인재가 창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 하나만 없애야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영국 갔다가 테크교회 뭐 방문하고 와가지고 서울 테크시티 건설하는 걸 지금 하자, 우리도. 그래서 뭐 지금 연구도 좀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게 정말 파격적이에요. 이걸 배우려고 제가 깜짝 놀라서 테크교회라는 방문해 갔더니 이걸 배우려고 전 세계에서 왜냐면 5년 사이에 150만 명의 청년 인재가 창출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지 30분 단위로 면담 시간을 쪼개놓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그 런던 특파원들 그 가본 사람들 없다고 그래요. 내가 더 끼어먹기 맨날 뭘 하는지. 뭐 하냐고 특파원들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오늘 손님 접대 바쁘고 같이 갔거든요. 우리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는 거 제가 지나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파지티브 유죄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요건에 자본금, 필테크 업체도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까 이런 데는 자본금이 없습니다. 핀테크 업체도 월 300만 원 금융거래 하는데 300만 원 달러 이하 거래는 자본금 없이 그냥 전자금융 업자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중요한 표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책임도 말이죠. 사고 책임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종의 1차 책임을 배상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엄청난 배상 업무들이 한국까지 또 볼때같이 막 대법이 생각나는 막 여론 조성되면 꼼짝 못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전자금융업자와 ICT 기업 금융소비자가 이 책임을 분담을 해서 금융회사가 큰 부담 없이 신기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근데 이번에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지금 금산분리 때문에 4% 지금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또 대기업은 또 그러면 또 안 돼요. 요거 일본은 제가 일일 수면들 좀 잘 보지만 전부 다 대기업들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발상을 전환을 안 하면 4차 혁명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아까 김 교수님도 했습니다만 ICT 산업과 금융의 융합에 의한 모바일 신금융이 속속 출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우리는 민영했다고 뭐 금융위원회에서 큰일 했다고 그러는데 4% 의결권 때문에 전부 4%씩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면 4% 이상 가져봤자 의결권 안 주니까. 그럼 4%만 가진 사람들이 예금 보험사가 21% 갖고 있는데 뭐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여전히 정부 소유은행이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속 출범하는데 우리는 너무 규제가 많아서 이런 앞으로 이런 게 전민적 변화가 아니에요. 요즘 책 중에 이런 거 많아요. 모바일 뱅킹 해놓고 말이죠. 이볼루셔너리 오 레볼루셔너리. 이볼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혁명적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으면 우리는 그나마 세계 80의 금융산업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바일 뱅킹은 세계적인 국경이 없는 거죠. 모바일을 아무데나 쓰는 거니까 없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보다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점점 더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금산불 완화에 우리들은 부작용이 이거거든요. 재벌 사공부한다. 경제를 집중한다. 금융과 산업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고 이런 건데 이것은 지금 자본시장 발전에 재벌들의 은행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쓰지 않고 있죠. 재벌들이 돈을 지금 뭐
투자할 곳이 없는 난리인데 무슨 은행을 갑니까? 우리 때는 부작용은 그나마 있다 그러면은 동일인 여신 한도라든지 건전세 규제 같은 거래 규제, 그다음에 은행 지배구조 개선 같은 그런 걸로 개선해 나가는 바람까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 국회에 우리 김용수 의원님 주도하고 계시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요새 뭐 국회의원들 뭘 하는지 싸우면 하고 이런 걸 쳐다보니까 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95% 여기 있는 등 빼고 95% 어머니 국가를 뭘 하는지 이런 거 쳐다보지를 않고 있어요. 아까 그 런던 테크시티 보면 거기서 5년 사이에 그냥 150만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위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나 국회 개원 초기 힘쓸 때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대처 같은 고통 분담을 대국민의 고소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영국 공부할 때 같이 대처가 막 그런 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40년대 초였으니까. 대처는 어느 정도 하면은 여기 공개 민영화 한다고 그러죠. 민영화 하면은 실제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 안 할 때는 낙하산 내려가죠. 공무원 하다 내려가고 정치인 하다 내려가는데 그런 게 여당이 반대해요. 공무원도 반대해요. 야당은 물론 반대입니다. 노조는 물론 반대입니다. 오직 대처하고 대처의 그 몇 사람들만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예를 들면 뭐 노조 같은 거 그냥 이제 그 공기업이 석탄 노조를 1년 동안 파업을 하는데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대처가 석탄 노조 현장에 광산에 찾아갑니다. 광산에서 석탄 노조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TV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고를 올립니다. 그 노조가 굴복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본인이 그런 대단한 그 다음에 슈레드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2020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지만 오직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이런 진정한 정치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 네. 그것보다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적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서비스, 그리고 기능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서비스업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업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를 벗어나서 엔지니어링이든 디자인이든 AS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서비스, 기능으로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으로서 서비스도 분명히 중요하고 산업으로서 서비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으로서 서비스를 이제 강조를 할 때는 제조업의 어떤 제도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경제 성장을 계속 이루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산업으로서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제조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이 수요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는 뭐 산업적인 차원이든 기능적인 차원이든지 다 중요한데,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실제 2000년부터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서비스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한 1,800만 개가 서비스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늘어났냐면은
주로 이제 물론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건복지, 사회복지 쪽에서 2000년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그리고 이제 고령화나 여성의 경제 참여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이제 쭉 늘어났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성과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는 창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선진국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조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OECD 평균이 종사자 총 고용 중에서 서비스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3%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69.7% 정도 나오니까 한 뭐 3%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부가가치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이나 2016년 지금이나 평균적으로 GDP 대비 59%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가고 있고요. 뭐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73%, 74% 가지고 있으니까 부가가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한 15%, 선진국 대비 한 2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해왔는데 2000년 초반하고 지금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은 부가가치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문직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 일자리에서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도소매 음식 숙박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회복지 쪽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부분도 전문직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단순직 일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뭐 교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이제 김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지식 기반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몇 개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 지식 기반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특정 업종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그다음에 컨텐츠, 금융, 뭐 통신, 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근데 의료나 법률 회계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직 자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조업 관련된 서비스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요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국내 업체를 활용하기보다는 훨씬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력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서도 이제 확대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컨텐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쪽도 실제 산업이 성장한 것에 비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도 결국은 두 가지. 하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그렇게 인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기업 베이스로 어떤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이제 많다.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성과를 거뒀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양적 확대냐? 저는 이제는 양적 확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ECD 평균도 13%, 우리 가지고 있는 평균도 69.8%,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조금 물론 양적으로도 확대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양적보다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질적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비스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가지고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꼭 양쪽으로 확대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질적 전환을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요번에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에서도 언급됐지만은 서비스 R&D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이 하나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가 규제 완화입니다. 이 두 부분이 결국은 서비스 쪽에서 최종적인 종착점이 정책적인 종착점이 이 두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규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비스 쪽에서도 워낙 이야기가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쪽에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을 찾고 있는데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작동이 안 되고는 다른 부분이고, 왜 다른 부분이냐면은 서비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제 완화라는 게 하나만을 통해서 어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얽혀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그런 판단을 지금 제대로 이제 안 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작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전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하나 그 부분이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 부분은 질적,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과 이제 연관된 부분이겠죠.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제 이야기 나왔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부분을 이제 시장에 공급하고 그게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는 이제 고령화 부분이 될 테고요.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이제 계속 요구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IT와의 어떤 융합을 통해 가지고 나오든,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들을 이제 O2O 기반의 어떤 서비스라고 저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우버, 아니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그건 이제 벌써 이제 올드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결국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죠. 하나는 이걸 완전히 풀었을 때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해상충 부분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100% 풀어만 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산업 구조 자체는 이제 O2O 기반, 아까 이제 제조업 기반 쪽에서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플랫폼 기반의 어떤 서비스 형태로 산업 구조 형태가 지금 진화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거를 안 풀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에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의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이 그때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대처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은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프레임을 깔아놓고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할 때 추가적인 어떤 보완책을 통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서비스 산업의 목적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인데,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질적 일자리 쪽으로 이제 전환되어 있고, 질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어떤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비스 R&D나 규제 개선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된다면은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갖추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강론, 세부적인 서비스 일자리, 산업규제 완화 등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관점, 일반인의 관점,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 한 발짝 앞서서 미래 일자리를 선점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첫 출발 총론으로 볼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실업 원인에 대해서 많은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다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구조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산업 구조적인 요인, 노동시장 구조적인 요인, 교육 구조적인 요인, 세 가지로 크게 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년층에 대한 이해 다 관련되지만 산업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눈높이에 따른 미스매칭, 교육 구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 사회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급속도로 혁명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별에서 온 청년이라고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특강을 하든 학부모님 미팅이든 할 때 꼭 제가 여쭤봅니다. 자녀분과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봅니다. 대부분 갸우뚱하십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청년과, 그러니까 20대 20살 정도 된 청년과 부모님들은 피지컬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체계 구조, 어프로치 각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도를 서로 맞추지 못하면 한 발짝 길목을 잡는 건 거의 어렵겠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청년들 큰일 났어, 빠져서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이들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가 많아. 왜 험한 일 안 하려고 해. 수도 없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최소한 맞습니다. 고용부, 고용정보원에서는 워크넷 해보시면 26만 자리가 구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에서 찾아봤습니다. 2012년도에도 25만 자리, 2012년 25만 자리, 2016년 26만 자리, 25만, 26만 계속 고상간에 일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4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이런 일자리도 있지만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일자리도 꽤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어르신들 말씀대로 많은 청년들이 맥도날드 알바를 합니다. 한번 가서 여쭤보십시오. 99.9%가 아니라 100%의 답이 올라옵니다. 최저시급 올해 6,030원, 연봉으로 하면 약 1,450만원 정도 되는데, 야, 너는 왜 3,000만원짜리 일자리는 안 하고 1,450만원짜리 일을 하냐? 우선 첫 번째로 너 취업했니?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단지 알바인데요. 우리 고용통계상에는 6,030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저기 하면 취업으로 잡힙니다. 그 출발부터가 틀리고요. 아니요, 저는 단순히 알바인데요. 그럼 왜 그런 고액을 안 가고 이런 알바를 하니? 100% 저는 비록 지금 알바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외 없는 정답입니다. 자, 그럼 큰 꿈이 뭡니까? 그 큰 꿈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청년들이 모바일 미디어 어렸을 때부터 저만 해도 이제 이 사고 체계를 합리적 이성적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미디어를 접한 친구들은 그냥 직관입니다. A부터 Z까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믿고 자기 믿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대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 이런 논쟁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어점이 뭐라고 알 수 있지만 여론조사해 보시면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단순히 딱 직관적으로 꽂히는 거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본질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현상에 강합니다. 이런 현상에 강한 것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계속 발표하는 선호하는 직업을 보시면 1등 교사, 2등 공무원, 3등 공기업 쭉 나가다가 5등쯤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10등쯤에 항상 나오는 게 아이돌 걸그룹입니다. 5등쯤에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셰프입니다, 셰프.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그럼 제가 쉽게 대답을 합니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긴요.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에 맞는 논리와
현상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주부라는 사람이 나와서 재밌게 설탕 듬뿍 넣고 막 하고 재밌게 합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죠. 예쁜 부인도 얻었다고 하죠. 매일 나와서 웃기죠. 아이들 보는 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 대로 가치 부여하고 가치 부여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게 발견이 됩니다. 단순 그냥 서비스로 식당 했다가 아니라 그 백주부가 편의점과 계약이 돼서 도시락을 하면서 유통업으로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3천억 이상의 매출이 기록이 되고 등등등 그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누워서 하루 종일 모바일 보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뭐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거 하루 종일 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발 공부 좀 해라. 자, 지금은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모바일, 기타, 인터넷 서비스 기업 아니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30위까지 중에 6개인가 빼고는 전부 전통제조 6개인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모바일이나 또는 이런 인터넷 미디어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세상의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는 그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고나 어떤 그 괴짜 형태의 사람들을 인정하는 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오히려 표준화된 스탠다드의 그런 청년들을 만드는 데 여전히 강하죠. 단적으로 대학,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학 진학률 69.8%로 떨어졌습니다. 정부 준비땅에서 스트레이트로 대학 가는 구조로 대학, 스카이, 좋은 대학, 그 다음에 다 대기업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스탠다드한 속에 들어와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제 밀려나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또한 지금 이제 청년들은 나눔, 소통, 교류,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클 때부터 늘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써왔습니다. 어른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에어비앤비 유명하죠? 에어비앤비 서비스 활용하시겠습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카쉐어링 어른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경계에 배역이 없습니다. 항상 그 인터넷의 가장 핵심인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쌍방향 소통, 공유에 대해서 늘상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런 청년들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무엇일까 또는 직업군 일자리가 무엇일까 이미 다 설명하셨듯이 답이 나왔습니다. 보이는 거에 강합니다. 현상에 강합니다. 현상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 것들은 서비스 일자리죠.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런데 시화공단의 용접 주물공장입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부 큰일 났다 하시지만 한번 그리고 네 눈높이만 낮추고 갈 때가 많다라고 말씀들은 일반론은 말씀하시지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직접 청년 붙잡고 야, 네 눈높이 낮춰봐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가? 솔직하게 없습니다. 각자 저도 제가 생방송 출연했을 때 앵커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 위원장은 자녀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자신있게 보낼 자신 있느냐? 예 아니오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요리조리 돌리면서 피해갔습니다. 이게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눈높이 낮추라고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 사회,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을 바꿔서 서비스 일자리 선점할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길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여전히 계류되어 있죠. 관광진흥법 작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약 4년 가까이 대기업 재벌에 한옥호텔 하는 거 막는다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붙으면서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가 입법 제안한 건 2012년, 일본보다 1년 빠릅니다. 일본 2013년에 제안해서 벌써 1차 개정까지 왔고 미국은 서비스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약 300만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 시뮬레이션 한 걸로 보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만 양성화 일찍 했어도 1년에 약 2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기고 몇만 자리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분석이 돼 있지만 작년 7월 달에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시행령, 기타 등등 아직도 버벅버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서비스는 2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두 번째 맛있는 집 있으니까 관념 속에 보시면 첫 번째 맛있는, 제일 맛있는 집만 있는 거죠. 서비스는 소위 말하는 그
진입장벽, 속된 표현으로 선빵 치는 게 진입장벽인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았습니다. 카카오톡 왜 씁니까? 남들 다 쓰고 내가 안 쓰면 내가 소외되거나 내가 불편하거나 밀려나거나 남들 다 쓰니까가 정답일 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알리페이로 결제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물건만 팔았지 부가가치,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부가가치는 중국한테 뺏기는 거죠. 성형, KDI랑 같이 현장 조사 갔을 때 대한민국 성형 가구 창피하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부가가치 관점으로 보면 왜 창피합니까? 차라리 아유 마스터급으로 크게 만들어서 카지노 기타 등등하고 합쳐서 풀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차라리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등이 없는 서비스업 이미 상당 부분이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는 고부가치 헬스케어, 크라우드, 핀테크, 복합, 엔터테인먼트, 기타 거의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베가스나 마카오를 아마 이 카지노만 하기 위해서 가는 분은 0.00 몇 %밖에 안 될 겁니다. 다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런 쪽의 산업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직도 저희 인식 속의 청년층을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청년들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야지. 그러나 저는 관점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돕는다 하면 거기에 쏟아붓는 분이 썬크 코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래세대 성장 주력 동력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진정한 인베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 전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길목을 잡아주는 노력이 다 같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2 리스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한국 경제가 동향이 된 이유는 경제의 정도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아마 미국 규모가 굉장히 좀 증가율이 표로 봤습니다만 거의 2~3% 내에 최근 5년 들어서 미국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계 시장에서는 결국에 한국에서 강자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냉연한 현실 때문에 아마 제조업이 하고 산업의 절벽이 오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2.2로 예상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시 한 1%로 가지 않겠냐 그런 어떤 상당히 굴루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계 시장의 무역 축소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조업의 어떤 IT화 또 AI의 발달 제조업 위주의 세계 경제 규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결국에는 무역 규모를 떨어뜨리고 더더군다나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관련된 전년 거래가 급속하게 떴다 보니까 가면 할수록 이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자국내 소비가 워낙 이러다 보니까 그런 총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무역주까지 현재 트럼프까지 드러나서고 또 브렉시트도 아마 이런 시각에서 세계 경제의 축소를 의미하는 그런 실효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IT 기반 기술 발달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어떤 딜레마 현상을 초래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해서는 문명이 이기지만 한쪽으로 위해서는 경기 유축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4차 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본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한 현실은 굉장히 위기다,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경련에 와서 이 산업 주력 산업을 보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 화학 우리를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 미개하는 업종들이 여러 군데에서 현재 끓는 속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고 결국에는 다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기술 경쟁력은 상당 부분 용을하고 가격 경쟁력도 지금 현재 따라잡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랑 이제 일본하고 삼국지를 얘기를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무서운 속도로
또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M&A 관련된 규제라든가 또 대기업이라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거대 자본을 동원한 어떤 기술력을 통째로 사서 기술을 빼먹는 걸로 해서 국회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 또 후발 경쟁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급관 현상이 일어나고 구조적인 심해지고 구조적인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경쟁이 떨어지고 거기서 경쟁이 없는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노조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지탱하는 것도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현재 놀았을 때 하고 있고 그런 임금 구조로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팔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 관세 부분도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경제의 주력 사자도 굉장히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다면 뭐 과학기술 경쟁력 같은 경우에 거의 한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7위가 되고 한국 6위인데 거의 비슷한 위치로 와 있기 때문에 거의 중국이 과학기술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력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한국하고 중국하고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내수산업에서 자족 위주로 중간재 부품을 자기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 수출품이 주로 타격이 되고 철강, 화석유, 화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특징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대규모로 방문하지 들어간다 하니까 과연 우리가 한국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될 것인지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갤럭시 부분이 최근에 금융 사태까지 이런 경우에도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규모 부분에 둔다면 과연 한국이 무엇을 물고 살 것인가 이런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 역대 정부에서 그 신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제조업 부분은 이게 퇴임 기간이 이끌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도 3, 4년 최소한 생산 제품까지 계산한다면 4, 5년 이상 걸리는데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산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은 이제 그동안에 앞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한국의 아직까지는 GDP에서 서비스산업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인데 한국 아직까지도 서비스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화끈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산업 부분이 결국에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서비스산업 부분이 경제를 좀 내수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산업에 차지하는 내수산업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중요한 축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경제연구소 의원님도 20년을 서비스산업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규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해왔고 과거에 충동적 규제를 했지만 지금 강론적 규제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성수였습니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경련 서울대 박사가 한번 진입 규제를 한번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서비스산업에 있는 진입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전체의 78% 정도 됩니다. 그럼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한 3.2배, 4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제조업보다는 3배 가까이 남아있다. 결국에는 진입을만 풀어줘도 서비스산업을 인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했다고 하는 건데 내년 규제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아까도 신용화 교수님이 좀 미지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미지근하게 하니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첫 번째 규제로 산업단 인허가 절차 특례 간수화법을 6개월로 단축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화끈하게 규제하니까 현재 민간 산업단지의 공급 용량이 저듭니다. 현재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장에 느끼는 어떤 체감도가 노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경련에서 그동안에 체감도 수사를 해보면 어떤 이 규제가 효과가 있다보다 효과가 없다 부분이 30%고 효과가 있다 부분이 6%에서 7%, 현재 숫자밖에 안 돼요.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규제화가 미증하는 부분이 큰 원인이 되지 않겠냐.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만 산업발전 기국 같은 경우에는 부대 초에 아마 이렇게 무언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정점적인 법안이 주로 걸립도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높은 부분을 만들어서 법을 후속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여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각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야간에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번 당을 바꿔가지고 여당이 되고 한번 해보면 경기를 책임지는 입장이 된다면 또 마음이 바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도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과거에 이 법을 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국회 선진화법이 되면 여야간에 공수가 필요한 것처럼 서비스산업 부분도 경기를 책임지는 입장이 있나 보면 이런 부분도 처음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냐 생각되고 의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격 의료 부분을 본다면 저희 함께 공정에서 여당들에 대해서 국회를 했습니다보다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오지 정도, 아무도 없는 오지에다가 수요도 없는 오지 정도가 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원격 의료를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는, 돈을 지불할 수도 있는 능력, 고소득층 정도가 효과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초진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계를 갖추고, 결국 이렇게 의사와 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의료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오지, 아무 관계없는 오지 정도가 한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규제화나 효과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 거고, 투자 개방형 어떤 의료 서비스 부분도, 상당 부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아마 영향을 맡아보니까, 투자 개방형 의료보험이라 할 경우에 당장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많은 게 이상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부분은 아십니다만 어떤 의사들을 수요에 해서 건강 관련된 산업이 하나의 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많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의 쟁점에 걸려서 현재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결국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 부분을 또 얘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도 뜨뜻미지근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영어 국제 교육 도시에 대해서 외국 교수를 박사를 통해서 분석해봤더니 자꾸 외국인 입학 비율을 조금 요구를 해요. 당장 같은 보면 그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당장 국내에 있는 학생들의 외국 유학 수요를 막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국내 유수 대학이 좋은 대학이 있다면 거기에 공부를 해서 그 송금 부분을 차단시키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공용 청출해 보니까 제주 국대도시의 한 직접적 교육이 한 3,7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경제교육과가 3,70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한 1조 한 8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송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범 테스트를 가지고 이런 제주국제도시의 성공 사례를 한다면 상당 교육 서비스 부분도 그리고 좀 보급화가 되지 않겠냐. 한국 의료기술도 좋고 교육기술도 좋고 결국 외국에 있는 수요가 한국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주국제도시에 처음에 외국 입학 비율이 낮았습니다만 첫째 장 소문이 나니까 외국 입학 비율 같이 올라갑니다. 국내 기업이 가서 경제가요구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국내 기업이 먼저 불을 떼면 그 다음에 외국 투자자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럼 아무도 허브를 판에 외국인 자녀를 들어오게 하게 되면 외국인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을 없애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대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꼭 갖고요.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금융, 또 오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원산불 때문에 현재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4%니 8%. 오히려 19대 들어와서는 다시 또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풀어놓은 부분과 오히려 1, 2%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명박 정부도 어쨌든 미진하게 했어요. 한 10% 정도밖에 9%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면 지배구 주주로서의 의미가 없는 역할인데 이걸 다시 올려서 결국 이런 어떤 틈새 부분을 국내 대기업이 진출하기보다는 결국 외국 업체들의 어떤 국내 무대가 되지 않겠네요. 우려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고가지 높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금융, 물류, 현재 유통 부분,
유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유통 서비스 빅뱅이 일어나야 그걸 가지고 제조업의 생산이 촉진되면서 소비가 촉진돼야 되는데 한국 오히려 유통 부분 경제 민주화 해가지고 오히려 상생 쪽으로 가면서 대기에 대한 시장 진출을 못하게 하고 백화점도 못 얘기하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법이 물류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유통업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기획성의 의견을 듣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관이 되고 보면 한국이 과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가치 높은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규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가 막혀서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 조금 많은 부분 아직까지도 국민 경기 차질 비중이 낮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시대 국기 와서 조금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에 좀 발전을 가했으면 생각이 드는 이상입니다. 네.